행복한 공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17페이지 여러분 기출문제요. 자, 6회 66번 주택법부터 들어갑니다. 주택법인데, 자, 이 주택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주택시장의 관리, 이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우리는 주택법이다. 자, 그러면서 주택법의 건설 파트에서 보기 전에 첫 번째 총설 파트에 주택 등의 용어 정의가 있어요. 이 용어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택에 관한 거니까 주택 등의 용어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주택이라든가 또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든가,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든가 또는 토지 분양 주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임대부, 토지는 임대를 하고 주택을 분양해주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라든가 이러한 주택의 개념 우리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공택지라든가 또 이런 중요 내용, 주택단지라든가 또는 사업주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이 되는 거니까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주택의 건설이죠. 그 주택의 건설 파트는 일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사업주체, 집 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의 건설 자금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주택을 건설할 땅, 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겠죠.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하게 되겠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들의 절차, 이것들이 건설 파트죠. 그래서 건설 파트에서 넉넉하게 세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죠. 이 공급 파트에서는 공급은 두 마리 토끼죠. 그러니까 저가 공급의 원칙이라는 한 마리 토끼와, 그 다음에 안전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돼.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공급 정책을 펴는데, 저가 공급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한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것 등은 한마디로 반값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투기 정책이 나오겠죠.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요즘에 새로 나온 113 조치에 나온 조정 대상 지역 또는 우리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자, 이런 것 등은 또 저당권의 설정 제한이라든가 또는 저축증서 등의 알선이라든가 양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금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 등이 전부 다가 공급. 그래서 공급에서 세 문제, 자, 그 다음에 건설에서 세 문제, 용어 정의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게 이 파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죠. 6회 17페이지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주택 단지라는 것은, 자, 전국 8도를 한 번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 8도를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도로가 여기는 10m가 아니죠. 10m로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서부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주택법은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주택 그 단지는 2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자, 철도 고속도로 제일 주위에 주택단지죠.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것.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감옥에서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8도를 한 바퀴 도는데 20일이라 했는데 바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죠. 그 20m 이상의 일반도로인데 지금 지문은 몇 메다 했어요.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예정도로는 8m입니다. 그럼 일단은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개수니까 일반도로는 20m니까 이거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20m다. 그러면 여기 A단지, B단지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m밖에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두 개의 단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하면 틀린 거죠. 20m니까 틀렸고요.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야, 공구 이리 보죠. 여기 공구는 600세대 이상의 단지일 때 자, 이렇게 이제 공구를 나눌 수 있어. A공구, B공구, 1공구, 2공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개로 각각 할 수 있는 게 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게 공구야.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세대는 300세대,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세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세대별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에요.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세대 구분형이죠.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것 해서니까 틀렸죠.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일단 세 가지 조건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되고요. 자,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죠. 세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건 도시형 생활이 아닙니다. 500세대는 아니죠.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니까. 틀렸죠. 자, 5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주택지에 해당한다. 자, 공공택지는 일단 공공사업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러니까 201쪽의 서부노트 보면은 자, 거기에 제일 밑에 공공택지 나오죠.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택지 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이런 신도시,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게 공공택지니까 여기는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공공사업이 맞고 거기에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문제 괜찮네요. 자, 문제 67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은 틀린 것은 일단 세대 구분형은 구분 소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둬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맞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주거 전용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이다. 옛날에는 14제곱미터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12제곱미터 이상 가는 건 틀렸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맞아요. 그리고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되는 각각의 공간에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200페이지의 경우를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해가지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 욕실, 부엌, 현관을 따로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면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3분의 1 넘지 않을 것, 3분의 1,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300세대 미만 공유주택 규모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제는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그리고 원룸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룸형, 원룸형의 규모는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여기는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라는 그 규정이 있지만 세대 구분형에는 규모 제한이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거 3분의 1, 3분의 1 요것만 키포인트로 잡아주시고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문제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좋아요. 자, 68번으로 갑니다. 68번의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이 강의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다 얘기해 주고 다시 정리해 주기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공법상의 조합은요. 자, 5 곱하기 7은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비조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비조합은 일단 조합원 수가 5명이야. 여기는 7명이고 여기는 20명이야. 그래서 5, 7은 20이다 라고 하면 이게 공법상의 조합을 말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5, 7은 20이다. 정비조합,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주택조합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조합은 여러분 페이지가 자, 조합을 보게 되면 몇 페이지 나와 있느냐. 자, 주택조합은 204쪽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자,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의 마련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 주택조합이죠. 자, 그럼 저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주택조합 이 두 가지가 마련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의 동일권역이죠. 동일권역이 9개 권역이 있어. 9개 권역이야. 그럼 서울, 인천, 그 다음은 수도권. 자, 이와 같은 동일권역에 있는 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권역. 자, 그럼 이런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다.
자, 그리고 직장조합은 동일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것. 근데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건설에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 있다. 건설하기 위한 조합은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이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하게 되는 설립신고. 그래서 신고하고 인가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가를 받는데, 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여기는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되고 유주택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이때 유주택자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할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 이때는 그 조합원이 반드시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여기는 유주택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에만 한하고, 요거는 설립이 인가 아니고 신고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역시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합원 수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여기는 20인이 아니어도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수의 제한을 안 받는다. 하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지역과 직장은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다.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보면 되는데, 자, 조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자, 그리고 조합은 여기 알아둘 것은, 이런 조합은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설립이 인가받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설립 등기합니다. 설립 등기 안 하면 조합이 성립을 안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만 조합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조합 성립 시기가 등기시인데,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주택조합은 설립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설립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이 등기를 안 해도 성립이 되니까, 이때는 주택조합은 인격 없는 사단,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다. 요렇게 보고, 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거든요. 그 총유다. 근데 나머지 조합은 합유에 합유. 조합이니까 합유잖아. 합유인데 여기는 총유다. 요런 것까지 뭐 더 이상 하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럼 1번 인격 없는 사단으로 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 관계로 볼 수 있다. 아, 여기까지 나왔네요. 맞아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리모델링 조합을 구성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상의 조합으로 주택법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조합도 임대주택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임대주택법의 내용이니까 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받는 주택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맞아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업은 소재자 설립 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 아까 주택조합은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X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으로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은 반드시 무주택자. 아까 여기 봤죠.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고, 이때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된다.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그렇죠. 69번입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맞고요. 300세대 미만이고 도시지역이 건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건설이 되고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 맞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자, 수도권이든 어디든 간에 그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도시지역에 건설된, 수도권은 85고요. 수도권 바깥은 100이니까,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자, 왜? 도시지역에 건설이 되고, 자, 원룸형 주택으로서 이거는, 15제곱미터 이하고, 그렇죠. 이때는, 아파트로 형태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분양가 상한제 공급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격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도경관.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도시라든가 관광특구.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배제합니다. 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적용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경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준주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물 아래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했는데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원룸 주택은 주인 세대가 준주거 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이런 상업지역 안에 이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에서 주인 세대 한 세대는 함께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요런 거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자,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보면 자, 제일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야. 자, 복합건축 금지.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주택을 합계 건축할 수가 없는데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준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은 준주거 지역 안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한 세대, 주인 세대는 하나의 건물 안에 함께 건축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것이다. 그 뜻입니다. 70번입니다. 자,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복리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이다. 자, 이게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복지 편익을 위한 것은 복지시설이죠. 이 복지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있으면 좋은 시설입니다. 있으면 좋은 시설. 꼭히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대시설은 뭐냐?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럼 있어야 할 시설이 우리는 부대시설이야. 그러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관리사무소 주차장. 자,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면 복지편익은 아파트 상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거는 복지시설이고 복리시설이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유치원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생각해봐. 실버타운 노인들만 사는데 유치원 만들어야 됩니까? 뭐 노인들이 그 넓이 돼서 뭐 연애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2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2종 걸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주택법에 그 준주택이라는 게 나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의 시설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준주택인데, 법적으로 이 준주택은 다기노라고 했죠. 다기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다중생활 고시원, 그리고 기숙사,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 네 가지 다기노. 이거는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이죠. 그래요?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조건. 도시적에 건설이 되고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주택이 도시형이고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맞아요.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의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카면 아니에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일 때 100이고 수도권이면 8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번은 틀렸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소재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좋아요. 자, 71번으로 가서 도시형 생활주택 한 번 더 보죠. 옳은 거예요.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오케이.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 이하이어야 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으로서, 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1번 원룸형 주택 한번 봐봐요. 원룸형 주택은 페이지 200페이지에 원룸형 주택 보이죠? 욕실복을 설치하고 30 이상 두 개의 공간으로 하고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1번 원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30 이상 두 개의 공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럼 맞네요. 동그라미. 자,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세대 미만 하면 틀렸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틀렸고, 단지형 주택,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다만 원룸형을 단지형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이 뭐냐? 자,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중에서 뭐를 원룸형 주택하고 뭐하고 그 기숙사형 주택, 이거는 책이 잘못됐어요. 기숙사형 주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요. 서브노트가 잘못됐네. 자, 그래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응? 무조건 헷갈리지 말고. 자, 그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30제곱 이하인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70 몇 번 하는 거야? 73번?
몇 번? 아니 지금 71번의 지문 1번을 보는 거 다시.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두 개의 공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맞고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맞는 거야. 1번 맞고요. 자, 2번 200세대 틀렸고요. 3번 단지형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층까지?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연립주택 중에 공동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 말이 조금 그렇죠. 뭐 중에서?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5번, 4번 원룸형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최대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 건축하지 60하면 틀렸고. 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 이상으로서 건축이 가능하며, 자, 아파트로 건축이 가능하다 했는데 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했죠. 왜 그럴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일의 심의를 거치면 당연히 가능하고, 또 이 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말은 도시형 생활은 아파트로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5층 이상으로도 가능하고 아파트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1번도 맞고 몇 번도 맞아? 5번도 맞아요. 몇 번 더 맞다고? 자, 1번은 왜 맞느냐? 원룸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정답이다. 그 뜻이요. 1번하고 5번. 그럼 답 표기는 몇 번 돼 있어요? 거기 답은 몇 번 돼 있어요? 답은 5번 돼 있어요? 1번 돼 있어요? 71번에 5번 돼 있죠? 자, 그러니까 1번도 맞고 5번도 맞아요. 자, 72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가? 단독과 공동주택의 구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아파트와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과 주택은 주택의 층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 기준은 동남 건축 연면적 즉 주택의 규모다. 아이고 제대로 설명했는데 일단 단독과 공동주택은 구조고요. 맞고요.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가? 아파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즉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 연립이가 다세대는 4개층 이하니까 층수 맞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별 기준은 660을 초과하게 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니까 이거는 규모 맞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공부 많이 한 거죠. 동그라미. 공동주택이 택지라면, 공공택지라면 국민주택 건설 또는 대지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주택건설용지. 아, 여기 틀렸군요. 주택건설용지가 아니고요. 공동주택건설용지. 무슨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예요. 그냥 주택건설용지 가면 안 돼요. 공동주택건설용지니까 2번 틀렸어요. 3번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조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거 틀렸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사람들은 보증업체니까 관리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 4번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이런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이거 개정된 거니까 이거 뭐 기출문제니까 다 고친다 해도 이거 다 못 고쳤네요. X예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5번 지역주택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법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 그거는 뭐 개념적으로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이 여기는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다. 오케이? 기출문 예? 4번도 틀렸죠. 민간 건설 중견국민주택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다 틀린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73번입니다.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종 걸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다중생활시설과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아까 다기 노 시작. 다. 자, 기, 노, 오 맞죠?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옳아요. 똥오라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공동주택, 이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맞네요. 건강친화형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그것도 맞고요.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다 정확하게 맞는데 그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높은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4번. 주택 단지 안에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속도로 20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 15m 이상의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는 일반 국도겠는데, 아까 전국 8도를 제가 강의를 끝내고 한 달 정도 책을 쓰고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 비는 시간에는 차 끌고 전국 8도를 나 혼자 여행을 합니다. 그 한 바퀴 동해안 바다로 해서 서해 바다까지 한 바퀴 뺑 돌면, 차로 돌면은 한 20일 걸려요. 그래서 8도 20일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 도시계획, 자, 철도라든가, 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그러면 8m 이상이니까 2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분리되는 토지가 맞고요. 자, 일반도로는 20m 이상의 일반도로가 돼야 되는데 15m 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별개의 단지가 아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이 도로가 20m 이상이 돼야 A단지, B단지가 별개가 되는데 10m 밖에 안 된다. 15m 밖에 안 된다. 이때는 하나의 단지지 두 개의 단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m인데 15m 틀렸으니까 바로 그거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75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존, 자, 리모델링은 여러분들이 202쪽의 소부노트를 딱히 알아두시고 그대로 답습하십시오. 자, 202쪽인데요. 자, 제일 위에 리증대, 리모델링은 일부를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대수선이 10년이 지나면 대수선할 수가 있고요. 일부 증축은 15년이 지나면 30%와 40%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30%,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40%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주택은 15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15% 범위 안에서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만 포인트 잡으면 틀림없이 해결되는데 옳은 거겠죠.
기존 14층 건물의 수직 중축형 리모델 형태의 경우는 2층까지, 그렇죠. 14층까지는 2계층이고 15층 이상은 3계층이거든요. 그럼 맞네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사용승낙서가 80%가 필요합니다.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승낙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거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가 아니고. 수직정책형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의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수직정책형의 리모델링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계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법이니까 틀렸고, 옳은 거는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기출문제라도 이렇게 깐깐했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진짜 생각을 안 하고는 문제 풀다가는 다 틀리겠는데요. 1번이 정답이죠. 76번입니다.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순서를 바로 나열한 것은 개수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자, 뭐예요? 대수선 또는, 그렇죠? 사용검사일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부터 몇 년? 자, 몇 년이 경과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몇 프로? 15%죠. 85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 이내. 다만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0분의 4. 그러니까 10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분의 3 이내.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대수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사용검사일 건축부터 사용 승인으로부터 몇 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전용 면적의 얼마?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관료는 뭐가 되고, 대수도. 왜? 리모델링이 증축과 대수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수소이고 제일 끝에 증축이 나와 있으니까 15년이고 10분의 3이고 맞죠? 그래서 대수선 15년 10분의 30 증축.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아, 좋아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지 대충 풀다가는 틀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좋아. 70. 이거는 내가 기출문제가 아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맞네. 거기 봐. 76번 옆에 보니까 주택사업의 주책 제20회라 했잖아. 맞죠? 이 주택사 기출문제예요. 맞아요. 그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잘 나왔습니다. 77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의 기준은 연간 20호 20세대 대지 조성 얼마? 10,000제곱미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일 때 30세대 이런 예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군요. 자, 78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것도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인정, 사망. 그 다음 50% 미만이 되는 경우는 결혼이 생겼잖아. 이때는 신규 가입이 허용됩니다. 맞아요. 4번.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했는데 여기는 언제를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일이에요. 그래서 모집 공고 기준을 틀려서요.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병력인가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79번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사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일단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미 등록업자와 같이 하는데 뭘 또 등록을 해요? 등록할 필요 없어요.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데 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간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동안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아니죠.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돼. 90제곱미터 아니에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틀렸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다. 맞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했는데,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거는 4번이다 이 뜻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가. 와, 이런 것까지 나왔다. 참 이거 뭐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첨부가 아닌가. 회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15년 이상 경과돼서 증명한 서류, 조합원 명북했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서 딱 쉽네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까 소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 없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아무튼 이게 문제를 낼 때 이런 서류까지 문제를 낸다는 걸 조금 공법에 좀 그거 하죠. 실무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리모델링 조합이니까 답이 탁 튀어나왔죠. 80%의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기출문제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6회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 7회 한번 후다닥 끝냅시다. 아시겠죠?